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나TV 북을 울려라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시고 북한의 현 상황, 미래, 국제관계 등을 토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튜브 김길선 평양만사의 김길선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연구원의 유동열 원장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유동열 원장님은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 또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서 25년 동안 안보대책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평생 동안 북한 문제를 연구 분석하는 일에 종사해 오신 전문가십니다. 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게 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배나TV를 운영하시는 우리 장원재 박사는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그 자유민주 체제의 이념적 동지입니다. 나이는 저보다 좀 어리시지만은 정말 확고한 자유민주적 이념을 가지시고 이 배나TV를 시작할 때 탈북민의 소식을 많이 전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 북한 실상을 좀 제대로 알려야겠다. 그래서 탈북민을 직접 모시고 토크를 하면서 정말 이 배나TV가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이 북한 실상을 제대로 올바르게 전달하는 계기가 됐고, 심지어 태영호 공사가 주용 공사에 있을 때 이 배나TV를 시청할 정도로 배나TV의 영향력이 국내에 상당히 큽니다. 이런데 배나TV가 큰 성장을 거두다가 최근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새롭게 제2의 배나TV로 출범한 이 마당에 저도 작지만 힘을 보태기 위해서 나왔고, 특히 오늘 또 그동안 우리가 그 종편에서 많이 뵀던 우리 김길선 선생님을 직접 옆에서 이렇게 모시고 같이 방송하게 돼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우리 김길선 선생님 보시면은 다른 탈북민과는 다르게 확고한 자기 입장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심지어 필요할 때는 막 핏대를 올리시면서도 주장을 펼치시고, 그러니까 뭐 주변을 의식해서 타협하는 듯한 발언, 정권의 눈치를 보는 듯한 발언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당당하게 소신껏 북한의 실체를 알리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오늘 같이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북을 울려라 프로그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아마 배나TV의 그 쉽게 말하는 유튜브 방송 시작한 취지와 일치할 겁니다. 먼저 이 남북으로 분단된 이 상황에서 바로 북한 주민들의 실태를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가지고 북한 이 김씨 집단의 그런 그 폭압성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자유민주 평화통일로 지향하는 이러한 그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배나TV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도 그 취지에 그 같은 선상에서 동참하고자 합니다. 네, 북한 해방과 자유민주 통일의 그날까지, 노예적 삶을 사는 북한 주민들을 해방하는 그날까지 저희는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인데요. 저희가 이제 어디서부터 얘기를 좀 풀어볼까요? 아무래도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얘기하려면 지금 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땠는가 라는 것을 먼저 간단하게 좀 진단을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새 정부는 어떤 식으로 지향할 것인가를 말하는 게 순서인데, 직접 북한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우리 김일선 선생님께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북에서 살고 오신 분이 생각하는 대북 정책, 또 대한민국의 최고 전문가가 생각하는 대북 정책, 이것을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17년간 정책 담당 기자를 했기 때문에 북한 김일성 족속의 대남 정책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북한의 헌법, 그 다음에 제일 큰 노동당 규약, 그 다음에 전체 북한 주민을 포괄하고 있는 그런 10여 명이나 같은 당위 위축 용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는 게 딱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것은 김일성 족쇄기 위한 해방의 대상입니다. 위제를 몰아내고, 이런 조건에서 제가 김대중 정부 때 왔거든요.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 다 거쳤는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 북한을 향해서도 그렇고 자꾸만 평화 우선시하는 발언하는 거 저는 싫더라고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북한은 평화는 힘의 수단을 가지기 위한 그 사용되는 시점까지 그걸
이게 내 피를 쓰고 있는 게 평화입니다. 그래서 김일성 적석은 항상 말이에요. 우리 당이 평화의 기치를 들고 적들과 회담할수록 동무들은 전쟁 지미를 더 빨리 다그치라는 당의 명령으로 받아들여라. 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김일성 적석의 메시지가 대남 메시지가 정확히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 뒤는 보이지 않고 자꾸 평화 공존이요, 햇볕이요, 달빛이요, 뭐 또 운전자론이요 이렇게 나오면 저는 정말 북한을 제대로 알고 하시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네. 예, 저도 지금 동의하고요. 제가 느낀 취지는 왜 평화를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라면 다 평화를 갈구하는데 북한 김씨 집단이 말하는 평화는 그 가짜 평화거든요. 쉽게 말하면 전쟁하자는 거예요. 혁명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주장하죠.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혁명을 해서 혁명을 이루면 평화는 온다. 그 혁명이 뭡니까? 바로 이 공산주의 혁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제기하는 평화라는 말은 위장평화이기 때문에 우리 김일성 선생님께서 싫다는 거죠.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저는 이제 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보면서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은 헌법에 평화통일 조항이 있습니다. 네. 또 대통령의 선서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유민주적 원칙 아래 바로 대북 정책을 펼쳐야 돼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자유민주적 원칙을 저버리면서 대북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저는 간단히 과거 김대중 정부 또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한마디로 평가했냐면 첫째는 북한 눈치를 보는 대북 정책을 펼쳐요. 첫째 북한 눈치 보기 정책이죠. 두 번째는요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정책을 펼쳐요. 네. 그러다 한 단계 나가면 이제는요 북한 눈치 보고 자극하지 않는 게 아니라 더 나가서 북한 비유맞추기 정책을 펼친단 말이에요. 이 정부들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도. 그다음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요 이 3단계를 넘어서가서 단순히 비유맞추기 정책이 아니라 북한 김씨 집단을 받들어 모시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하는, 또 김정은이가 화내면 안 되니까 김정은이 심기를 생각하는 대북 정책을 펼치는 거죠. 간단한 예를 말하면은 개성공단 그 150억 원이 우리 국민 세금에 들어가지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폭파해버렸죠. 그거 김여정이 말 한마디에 따라서 폭발시켰잖아요. 그래도 제대로 북한한테 항의 한번 경고 한번 못하는 이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 뒤에 9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20년 9월달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우리 민간인이 서해상에서 표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공무원. 공무원이죠. 네. 그러면 이것은 인도적 원칙에 의해서 표류를 하면은 먼저 구조를 하고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11시간 동안 방치를 해놓고 총으로 쏴 죽이고 불을 태워 죽이고 이런 만행을 저질러도 제대로 화도 못 내는. 그러고 나서 김정은이가 무슨 청와대로 서신 한 장 보내니까 그때 김정은이가 직접 보낸 것도 아니고 그 대남 담당 통정부장이 보내니까 그걸로 다 사과한 걸로 다 가름해가지고 찍소도 못하는. 심지어는 뭐 청와대를 향해서 자기 여동생 김여정을 통해서 뭐 전응하니 심지어는 뭐 삶은 소대가리 얘기를 하며 심지어는 정치하고 관계도 없는 옥류강 주방장을 동원시켜서 대통령을 비방하는. 아니 평양에 있는 옥류강 주방장이 뭔 정치를 한다고 옥류 주방장을 조선중앙TV에 출연시켜가지고 우리 문 대통령을 비방한데도 끽소도 못하는.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하는 현 정부의 4가지 대북 정치의 특징에 해당되는 거죠. 역사적인 평가라는 것은 얼마나 선의를 가지고 호의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제안했느냐가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가지고 평가해야 하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의 호의와 선의를 의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난 북한의 반응은 오히려 상당히 적대적이고 대한민국을 좀 능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능멸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건 대한민국에 온 후에 제가 느낀 건데요. 북한과의 이 말하자면 모든 거래를 신발을 잘못 시켜놨어요. 나는 이것만 하나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 가면 김정일이든
그러면 적석 하나도 소리 왔다 가겠다 이렇게 해놔야 돼요. 상호. 네. 네, 상호주의 엄연히 원칙. 다른 나라인데 안 그렇습니까? 계속 올라만 가. 내려오진 않아. 가까운 시일 내에 계속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면서. 그러면 깨어나려고 하는 북한 주민들을 더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나 같아요. 김일성 적석은 유용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령은. 자, 김일성 적석을 섬기러 오는 걸로 이렇게 자꾸 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깨어나는데도 상당한 먼 훗날에 북한 자유화 된다면 이것도 다뤄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 자유민주적 기본 원칙에 어긋났다고 했는데 그 사례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거. 이렇게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도발 행위를 해도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경고도 못하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다음 하나 더 붙이면요. 개성공단을 폭파하고 예를 들면 청주 간첩단 사건 같은 간첩을 계속 난파하고 그다음에 그 서해상 표류 중인 민간인을 사살하고 불태우는 이 사실은 뭐냐면 남북이 합의한 평양 공동선언,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전가의 부도처럼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위반했다고 지금 당신들이 하는 행위는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이 위배되는 것이다 하면서 사과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이런 4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적 헌법적 원칙에 어긋나는 대북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맞습니다. 저도 여기 하나 더 플러스하면 평양에 가서 김정은이나 뭐 누구 만날 때마다 서울 방문한다고 꼬박꼬박 박아였고 왜 안 와요? 왜 안 옵니까? 그걸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정일도 그랬고 김정은도 그렇고 한 번도 안 왔죠. 공동 성명서 있거든요. 이거 왜 못 오냐면은 뭐 간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신변보호인데 김정일이나 또 김정은이가 만약에 답방을 한다면은 물론 그 경호 문제를 우리 정부가 신경 쓰겠지만 만약에 사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당 간부들부터 시작해서 다 반대하는 거죠. 최고 자기 수령이 내려가서 뭐 험한 일 당하게.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 게 당이나 군에서 철저히 통제를 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가도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완전히 틀어막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돌발적으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자기들이 말하는 최고 존엄에 대한 안위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못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 얘기가 나온 거죠. 아, 제주도는 왜 그렇습니까? 제주도는 그래도 좀 지역이 제한되어 있기 쉬운가요? 때문에 우선 입출입 봉쇄할 수도 있고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평화 위장 쇼입니다. 김일성 적성 김일성 때부터 남조선과의 서울 방문이 뭐요. 그다음에 94년도 죽기 전에 김영삼 대통령하고 날짜까지 됐잖아요. 잡혔다가 김영삼 김일성 회담이 무산이 됐죠. 이거는 김일성 적성은 해방자로서만 남조선에 나간다. 이거 우리한테 귀에 매지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다 썩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회담이라고 네. 생각하지만 북한에서는 대등한 관계의 네. 만남이라고 인정 안 한다는 인정 안 합니다.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서울 나온다고 할 때 김일성이가 그 김정일한테 물었어요. 내가 서울 가면 그것도 기차 타고 온다 그랬잖아요. 서울역에 내릴 때 제일 먼저 무슨 인사를 해야 되겠나.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그랬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자 백두산 호랑이가 왔다. 그땐 남조선은 해방된 거나 같다고 이렇게 까불었어요. 북한 주민들 그거 다 들었거든요. 그때도 이것 때문에 어쨌든 비정상 국가입니다. 칠레의 피노체트가 스페인의 신병치료차 갔다가 스페인의 판사가 인권 문제 거론하면서 구금했던 적이 있었죠. 예. 김정은은 만약에 서울에 온다 그러면 그런 식의 구금 가능할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 국내에 있는 종북 세력은 김정일 답방 환영요리를 만들어서 네. 김정일 환영한다고 광화문에서 쇼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김정일, 그런 족속이 김정은 있는가 다 하면 했죠. 그런 족속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애국 보수단체에서는 김정은이 첩보전을 결정하겠다.
김정은이가 서울에 내려오면 김정은 체포조를 결정해서 김정은을 잡아가지고 그 전쟁 재판소에 넘기겠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남북이 합의한 그 합의서에 그 적힌 내용들은요. 저는 신뢰를 안 하는 게 판문점 선언 되기까지 남북한이 당국이 합의한 문건이 한 245건 정도 합의했습니다. 240. 그런데 6.15 공동선언도 있고 7.4 공동선언도 그렇죠. 다 포함해서 남북이 합의한 합의서에 서명한 문건이 245건인데 한 건도 제대로 이행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남북이 합의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 이행이 중요한데 한 건도 실천 이행 안 했어요. 그리고 다 그 파탄을 시킨 다음에 또 재밌는 게 공식이 있습니다. 남북이 합의해놓고 자기들이 다 쉽게 말하면 약속을 이행을 않고 그 파탄 책임은 다 우리 정부한테 전가합니다. 남조선 정부가 이래서 이걸 이행을 못했다고 하면서 이런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선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6.15 공동선언이나 또는 그 판문점 선언에 그 답방이 남아있지만은 이 답방은 우리 측 요구에 의해서 넣고 우리 측도 이미 속으로는 양해가 돼 있어요. 꼭 답방 안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이것을 넣어야 된다. 선언적으로. 그래서 아마 북한 측에서 마지못해서 받아준 것 같은데 이행 근거는 없는 것을 이 문재인 정부나 그 전에 김대중 정부도 알았을 겁니다. 진짜 내려오지 않을 거라는 것은. 진실은 결국 어떻게 행동하느냐인데 오늘까지 뭐 답방 안 했습니다. 예.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속였다는 말 그렇죠. 말이 아닙니까? 예.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판문점 선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한반도 비핵화 아닙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북한에서는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그래서 남북이 다 비핵화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 비핵화거든요. 북핵인데 그 당시에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외칠 때 많은 국민들 전문가들이 정말 쌍수로 환영을 하고 정말 북한이 곧 이제 비핵화하는 것처럼 느꼈지만은 사실상 저는 뭐 그 판문점 선언 직후에 국회에서 열린 전문가 대담회에서 나가서는 비핵화는 없다. 비핵화 되면 좋지만은 비핵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조선일보의 전문가 릴리 인터뷰에서 제가 절대 김정은은 비핵화 못한다 이런 말을 해서 어떤 원성을 들었냐면요 저희 집사람한테 당신은 그러다가 진짜 북한이 비핵화 하면 당신 무슨 개망신을 당하려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거짓말 장애가 될 수도 이렇게 있다. 단정적으로 얘기하느냐 네. 적당히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얼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아니 비핵화 안 하는 게 뻔한데 다들 비핵화한다고 하니까 자 그랬을 때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비핵화가 없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밑에 댓글 달려서 저놈은 수 꼴통에다가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저를 욕하는 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이제 욕설이 지나니까 삭제시켰더라고. 삭제가 되죠. 삭제가 되는데 계속 이제 좀 욕 수준을 낮춰서 저를 공격을 했는데 그분한테 묻고 싶어요. 2018년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 나왔는데 지금 2022년 아닙니까? 4년 넘게 지났는데 비핵화 1cm도 진전이 안 됐잖아요. 오히려 더 개발을 그러니까요. 하려는 기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SLBM 쏘고 탄도미사일 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북한이에요. 그런데 이런 종이떼기에다 서명한 걸 가지고 흥분해가지고 꼭 비핵화가 된다고 이 북한하고 합의한 이 저 문건은 제가 데이터로 말씀드렸잖아요. 판문점 선언 이전에 245건 다 휘적확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김씨 집단하고의 합의나 이런 서명은 사실상 실천 의지가 없으면은 우리가 그걸 믿으면 안 된다. 믿는 게 바보죠. 믿는 게 바보죠. 하나만 더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보면서 하나 다 답답하지만 제일 기본적인 출발점이 잘못된 게 뭐냐면 한 정부가 들어서서 안보 정책을 수립하고 또 대북 통일 정책을 수립한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남북 관계를 쉽게 말하면 정확히 진단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진단을 제대로 해야 예, 처방이 그쵸. 제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남북 관계를 보면은 해방 직후, 해방 이래 6.25 남침 전쟁을 빼놓고 제일 큰 국가적인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었는데 이 문재인 정부는 이걸 갖다가 평화라고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위기라고 진단을 않고 평화라고 진단하면서 국민들 소유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내가 지금 말기 암 환자예요. 근데 정작 자신은 자기가
지금 말기 암에 걸린지도 모르고 놈들한테 나 건강하다고 이 소리치고 있는 사람의 최후는 뭡니까? 오늘날 갑자기 죽는 거죠. 바로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모든 안보 위기라고 대응을 했기 때문에 위기를 넘긴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 남북관계 안보 위기라고 보지 않고 이걸 평화라고 둔갑을 시켜서 국민들 속여왔던 거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대북 정치 출발이 잘못되다 보니까 정확한 진단 위에 해야 되는데 진단을 잘못하다 보니까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 이것과는 완전히 그렇죠. 다른 맥락이고요. 또 차차기 대통령 그 이후의 대통령에게도 다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저는 이거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지금 정부는 우리가 그래도 다 받아주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됐다. 이거부터 바꿔놔야 돼요. 우리가 원칙을 지키고 당당하게 잘못된 건 지적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한미동맹도 강화했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됐다. 이렇게 좀 원칙을 뒤집어 놓고서 대북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나면은 한반도에 괴멸적 타격이 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궤변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던 모든 사례가 그런 틈을 보였기 때문에 다 일어난 거예요. 2차 대전 때도 그렇고. 다 평화에 목매한다는 걸 알고 그 기간에 전쟁 준비를 하고 들이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과 관련한 문제는 성립이 안 돼요. 우리 애국 보수 진영에서 남북 관계를 바로잡자 하면 그러면 전쟁하자는 거냐?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자는 거죠. 네. 그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대한민국 정부가 들었더라도 이 대북 정치의 기본 원칙을 말씀하셨지만 헌법적 가치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사냐 우냐의 문제가 그렇죠. 좌우운자하고 네.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헌법에 입각해서 자유민주주의적 원칙에 입각해서 대북 정책을 펼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애국 보수 진영에서 자꾸 이 김씨 집단하고는 대화하면 안 된다. 실제로는 그렇죠.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3대 세습 정권은 수령절대주의 포갑체제거든요. 수령절대주의 포갑체제이기 때문에 인류 문명사에서 존재하지 않아야 될 그런 정부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종 안 하는 게 맞지만은 현실적으로 남북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 남북관계 현실 생각할 때 일단 상종 못할 그런 집단이라도 네. 대화를 통해서 그 집단을 우리가 억제할 수 있고 바뀌지 않겠지만 바뀐다고 하면은 제일 좋고 그렇지만 일단 대화 끈은 놓치면 안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되 원칙을 지키면서 하라 이게요. 굴욕적인 대화하면 안 되고 자 그런데 역대 정부들이 지금 보면은 원칙을 어기면서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을 펼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가 대북 포용 정책이라는 그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햇볕 정책이 나쁜 게 아니에요. 햇볕 정책이 나쁜 게 아닌데 이 햇볕 정책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정책적으로 보면 성선설에 인간은 항상 선하다. 성선설에 기반한 대북 정책입니다. 근데 인간은 선한 부분도 있지만 악한 부분이 있잖아. 성악설. 그러면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는데 악하게 나오는 북한은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선하게 나오는 북한에 대해서는 햇볕 정책이 효과가 있지만 악하게 나오는 북한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거죠. 독이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배합을 해야 돼요. 이게 투트랙으로. 어떻게 투트랙으로? 그러니까 강경, 온건을 배합하라는 소리죠. 당근과 채찍. 그렇죠. 쉽게 말하면 소위 그 압박 전략이 일어나는 당근과 채찍. 그래서 선하게 나오는 북한에 대해서는 바로 햇볕 정책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고 악하게 나오는 북한은 강력하게 우리가 억제하고 봉쇄해가지고 이것을 배합을 해야 되는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는 바로 쉽게 말하는 햇빛 정책도 햇빛 정책만 펼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악하게 나오는 북한을 햇볕으로 가능합니까? 전혀 약발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남북의 그 국력의 차이가 한 50대 1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협상력도 당연히 그 정도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1대 1로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의로
어느 정도를 양보하면 북한은 그거를 선이나 호의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니까 밀리더라. 그래서 그 다음 회담 때는 자기들이 민 지점부터가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남북 간의 이제 국력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50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런데 우리가 북한보다도 경제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50배가 앞서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남북 간의 돌아가는 걸 보면요. 북한이 이끄는 대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남북 관계를 보면은 북한이 칼 자루를 잡고 북한보다 50배 이상 앞서 있는 대한민국은 칼끝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이가 하는 대로 칼을 안 베기 위해서는 손 다치니까 따라가야 되죠. 그러면 정상적이면 50배 이상 국력이 앞서 있는 대한민국이 칼 자루를 잡고 북한은 칼끝을 잡고 따라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그 역전 현상이 왜 나왔느냐? 가장 큰 그 원인이 북한의 대남 전략에 우리가 노란하고 있어. 어떤 겁니까? 북한의 대남 전략에서 뭐냐면 북한 정권이 펼치는 정권 목표인 전환망의 적화 통일을 위해서 펼치는 합법 비합법에 의해서 펼치는 각종 간첩 공작이라든지 또는 남북 대화라든지 경협이라든지 민간 교류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사이버 테러 공격 이런 남북 간에는 모든 면에 있어서 북한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소리예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지금 광화문에서 이 종북 단체들이 진보라고 하면서 종북 단체들이 시위를 하잖아요. 그 나오는 구호를 보세요. 주한미군 철수하라.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평화협정 맺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북한 평양에서 나오는 구호거든요.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비슷한 게 아니라 북한 평양에서 나오는 구호들이 북한의 대남 핵심 과제예요. 대남 전략의 핵심 과제가 세계 최강의 주한미군 빼야지 적화통일을 하는 거거든요. 주한미군 철수해라. 국가보안법 없으면 간첩들, 종북 세력들, 사회주의 세력들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없어지잖아요. 평화협정, 조미 평화협정 맺자는 게 뭡니까? 남북 간의 평화협정이 아니라 북한하고 미국하고 맺자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미국의 식민지니까 니들은 니 상전하고 우리 만나서 한반도 줄겠다는 게 이 평화협정에 대한 북한의 자세거든요. 이런 것들이 북한이 외치는 대남혁명을 위한 혁명 구호들인데 이게 우리 내부에서 다 그런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게 바로 우리 사회 내부의 북한의 대남 전략이 확확 몇 개 들어가서 지금 그런 구호들이 나오는데도 그냥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북한의 대남 그 전략을 뭐 40년 넘게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구호들이 횡행하고 하는 걸 보면은 북한의 대남 전략이 우리 사회 내부에 깊숙이 확확 맥혀 들어가겠다. 그게 바로 아무리 우리가 50배 이상 저희 표면적인 국력이 앞서 있어도 북한한테 매일 끌려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다. 촛불이라든가 광화문 집회라든가 거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중심 세력 또 거기서 나오는 구호 가운데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거나 똑같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군요. 네, 그리고 대북 정책에서 김일성 적석은 그 최고의 표본은 중국 공산당과 장개석 군대가 있던 국공합작이 교과서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의 서해 정상회담 만나는 것도 장개석이하고 모태똥이 만나는 그 급으로 항상 영영하려고 달려들고 있다는 거 교과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제는 좀 각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만났다면 띄우고 오지 않으면 굴욕적으로 와서 대한민국 국민을 분통이 터지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호의와 선의가 수십 년 동안 계속됐는데 결과적으로 북한이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달라진 게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에 한 달도 안 돼서 그 북한군 총정치국에서 북한군 전군의 하달한 절대 비밀이라는 교양 사업 문건이 있어요. 그걸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6.15 북남 공동선언은 이 최고 사령관 동지 그때는 김정일이죠. 최고 사령관 동지가 마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환상이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 그 최고 사령관 동지의 통일과는 뭐냐? 무력 적화 통일이다. 맞습니다. 아니 지금 6.15 공동선언에서 남북한이 민족 얘기를 해가지고 민족 대단결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평화통일 하자고 그렇고 지금 밑으로는 전군 총정치국 통해서 전군의 교양 문건 절대 비밀 문건을 하달하면서 쇼라고 해서 그러면서 다르고 속 다르다. 그렇죠. 무력 통일령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게 북한이에요. 언젠가 방송에서
만약에 뭐 그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로 친북적이고 동북적인 분이 뭐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그래도 북한은 어떤 종류의 대한민국 정부든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한 타도 대상으로 생각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타도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친북 종북적인 그렇죠. 미제와 남조선 네. 괴뢰도 당이 정부를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은 이제 북한이 대남 전략을 편성할 때 남한 정권은 기본적으로 전략적으로 타도할 대상입니다. 왜? 미 제국주의 하수인이거든요. 타도할 대상인데 전술적으로만 전략적으로 타도할 대상, 전술적으로만 제휴하고 타협할 대상 일시적으로. 자 그런데 김대중 정부 때 돌아가가지고 북한이 일시적으로 이 김대중 정부를 원래는 전략적으로는 타도의 대상이지만 타도의 대상인 동시에 전략적으로도 타협의 대상으로 잠깐 올린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6.15 공동선언 2항에서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일일 지향으로 통일한다고 그러거든요. 바로 김대중 정부가 낮은 단계 연방제로 들어온다면은 김대중 정부하고 연방제에서 사이좋게 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김대중 정부라면 전략적으로도 타협의 대상으로 본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돌아왔으니까 또 바뀌었죠. 바뀌었다가 다시 또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니까 전략적으로는 타도의 대상이지만 타도의 대상인 동시에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동의를 해오면은 쉽게 말하면 제의할 수 있다고 봤는데 지금 북한이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을까지는 해놓고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안 따라온다. 민족공조를 해야 되는데 민족공조를 않고 자꾸 한미공조 한다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면서 삶은 소다가리 전응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전략적으로도 타도의 대상으로 완전히 이제 굳힌 거죠. 그래서 전술적으로만 그동안에 그 제외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뭐 7.4 공동성명이라든지 6.15 공동선언이 나온 겁니다. DJ의 햇볕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선의와 호의로 진심을 보이면 상대도 변하지 않겠느냐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의 진심과 호의를 보이면 북한이 최소한 그 대한민국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은 막을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보셨다는 건데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두 개 다 성공하지 못했네요.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북한을 모르는 거죠. 어린애 같은 생각이죠. 순진한 생각이죠. 저는 알고서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기 임기 내에 예. 어떤 대북 문제에서 뭔가 하나를 이루어놨다는 대한민국 전략적 국익보다 그게 더 중요해서 그러지 않았나.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만약에 모르고 그런 말을 했다면 예. 그래도 멍청한 거. 그다음에 알면서 했다는 것은 아주 그건 역적이죠. 이적행위죠. 예. 모든 대통령은 임기 내에 예.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열정에 그 휩싸이는 욕심을 거죠. 그 근데 욕심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독재자 북한 김정일, 김일성은 임기가 없고 이게 좀 근본적인. 그 거기서 벌써 남북 관계가 대등하게 나갈 때 벌써 거기서부터 우리는 5년 길어야 5년인데 저쪽은 영원하거든요. 77년이니까. 그러니까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아, 너 그래? 까불면 네 다음 정권하고 놀게. 그동안 좀 너 상대했더니 금방 져서 안 되겠다고 밀어버리는 거죠. 네. 상종하지 않겠다고. 자, 그러면 새 정부의 정책 한마디로 이것만큼은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항상 그래요. 자유민주주의 정상국가의 잣대를 가지고 북한을 대하지 말라. 네. 북한 변하지 않는다. 이 잣대를 가지고 원칙적으로 대하는 게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 때 또 밀어붙이며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도 저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의 원칙, 가치 이것만은 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훼손시키면 안 되죠. 네, 훼손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동의하고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이 대북 정책을 펼칠 때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트랙, 투 트랙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북 강경과 온건을 배합하는 정책을 써야지 대북 포용으로만 또 온건으로만 가도 안 되고 또 압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압박과 포용을 갖다가 강원 양면 그렇죠. 전술. 배합한다. 배합해서 북한이 나오는 수준에 따라서 북한의 대남 정책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도 대북 정책의 수준을 결정하면 되는 건데 원사이드하게 결정을 해버리면 햇볕같이 이용당하고 더욱더 남북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대북 압박, 포용을 배합하는 정책을 쓰고 아까 기본적으로는 헌법적 원칙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그 대북 정책을 펼칠 때 그 성과를 내다 보니까 정상회담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북한에 끌려다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남북 교류에 대해서 그걸 성과로 생각해요. 북한을 방문했다, 금강산 갔다, 교류 자체가 교체를. 성과다. 근데 여기서 하나 꼭 우리 시청자들이 알아둘 게 있습니다. 이 남북 민간급 교류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북 민간급 교류라는 것은 남한의 민간단체와 북한이 민간단체가 만나야 되는데, 실제 상황은 뭐냐면 남한은 민간단체예요. 북한에서 민간단체라고 나눈 것들은 이게 다 당이고 다 북한 정권입니다. 왜냐면은 북한은 민간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까 직총이다. 또 민주노총하고 직총이 만나서 회담을 한다? 이 직총이 뭡니까? 민주노총은 자기들이 모든 걸 결정하죠. 정부 의사에 관계없이, 정부 지침에 관계없이 민주노총이 노동 문제에 대한 모든 결정을 하는데, 북한의 직업총동맹이 당에 지침 없이 지들 멋대로 자기 직총의 방향을 결정합니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남한의 민간단체와 북한의 당국이 만나는 게 남북 민간급 교류의 실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은 당국이고 우리는 민간이기 때문에 둘이 만나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질 수밖에 없죠. 무슨 수로 저걸 당합니까?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남북 민간급 교류는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남한의 민간단체와 북한의 당국이 만나는 교류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나가야 된다는 소리죠. 알겠습니다. 더 깊은 말씀 많이 나누고 싶은데 어느새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출연 소감 한마디씩 좀 들려주십시오. 예, 오늘 베나TV는 전에도 한 2번 정도 제가 출연한 적이 있는데, 오늘 베나TV가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특히 또 우리 김길선 선생님께서 같이 오셔서 또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오늘 이 대담을 하면서 원장님과 말씀 나누면서 제가 생각한 건 아직 배울 게 많구나. 용갈 것도 많구나. 별 말씀 다 하십니다. 네. 네, 열심히 이제 많이 듣고, 네, 또 저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 정부에게 바라는 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정부의 선의와 호의가 더 이상은 악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